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삶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에게 생겼던 일은 정말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리는 일이었답니다. 벌써 10여 년이 흘렀네요. 이제 저도 50대를 훌쩍 넘어 곧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억들도 추억이 되고 있네요. 불현듯 그때 일들이 떠올라 이곳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는 추억으로 묻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였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갔다 오니 온 집안에 잘 안 보이셨던 이모, 고모 등 친척들이 다 와 계셨습니다. 다들 울고 계셨고요. 엄마는 암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 세상을 뜨셨으니 집안 살림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두 부모님의 형제 자매 분들도 넉넉지 않은 삶이었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 그날의 기억은 많이 나진 않아요. 다만 동생 손을 꼭 붙잡고 온종일 있었던 기억만 나네요. 엄마는 항상 아프셔서 누워 계셨기에 저는 지금도 엄마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아빠는 그 전에도 엄마의 병 시중도 하면서 우리를 돌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착하기만 하신 분이었답니다. 본인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한 번도 우리에게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참 많이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몇 번을 병간호하면서 생계도 책임을 지셨는데 많이 허망하셨을 겁니다. 엄마를 보내드리고 나서도 우리 형편이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셔야 했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항상 알아보고 다니셨어요. 거의 일용직 일만 하셨죠. 아마도 엄마를 돌봐야 하니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힘드셨을 테지요. 그래도 아빠는 성실하고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셨는지 동네에서 일이 필요할 때는 항상 아빠를 찾으셨어요. 아빠는 동네에서도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었죠. 근데 아빠는 그냥 사람만 좋았어요. 독하지 못하니 항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고 사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이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세상에서 제일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아빠가 물러 터졌으니 저라도 강다니는 여자여야만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동생만큼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어요. 저야 공부도 잘 못했고 했지만 동생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거든요.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친척분들에게 사정하며 돈을 꾸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분들의 잘못도 아니죠. 어차피 서로 힘든 처지니까요.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손재주는 좋았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면서도 최대한 내 재능을 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당돌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건축 설계를 배우는 학원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 건축이 붐이어서 나오기만 하면 취직은 서로 데려가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학원비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지금이야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몇 번이나 찾아갔었어요. 학원비도 없는 무작정 찾아가서 꼭 배우고 싶다고 원장님에게 사정했죠. 저의 간곡한 마음을 아셨는지 원장님은 그림을 그려보라고 시키더군요. 일종의 테스트를 하신 거죠. 원장님은 제 그림이 꽤 마음에 드셨던지 학원비는 나중에 일하면서 갚아도 된다는 조건과 학원에 잡다한 청소며 학원생들 관리를 하는 사무직을 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돈도 벌면서 학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기회였죠. 저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가난은 벗어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동생도 대학에 보내고 아빠가 더는 힘들게 일하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학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실기를 배웠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도 하고 일을 배운 덕에
원장님의 소개로 꽤 큰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출근 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사실 너무 가고 싶었던 건축사 사무소였어요. 월급도 많이 준다고 소문이 났고 사장님이 국외에서 유명한 건축가이셔서 일거리가 넘쳐난다고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저는 출근하기 위해서 동대문에 가서 옷도 샀습니다. 여태까지는 복장을 신경 쓸 여지도 없었는데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복장도 신경을 써야만 했거든요. 면접 볼 때는 친구에게 옷을 빌려 입었는데 이제는 저도 어엿한 회사원이 되었으니 정장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을 입어야 하니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았던 돈으로 최대한 싸구려 티가 나지 않는 정장을 샀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는 거의 매일 밤을 새워서 일을 했어요. 따로 출퇴근 시간이 없었죠. 그래도 신입이라고 9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가 정말 원했던 첫 직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제가 생각했던 회사와는 딴판이었죠. 온갖 설계도며 모형 건축들이 뒹굴어 다녔고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는 음식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어요. 9시까지 출근이라고 해서 8시 반쯤 회사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돼도 아무도 나타나진 않더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분명 사장님과 면담을 할 때는 대단한 인재를 뽑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기도 고등학교만 나와서 건축 일을 하다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유학을 가셨다고 자기 자랑도 하시면서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격려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일단 최대한 일했던 것은 손대지 않고 온갖 냄새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들만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12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제야 위층에서 한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누군데 여기를 다 치워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출근한 신입사원입니다. 아, 맞다. 사장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던 그 친구인가 보네. 미안, 내가 오늘부터 출근인 거 깜빡했네. 어제가 우리 마감날이라서 새벽까지 일하고 다들 뻗어 있어. 사장님은 어제 급한 일이 있다고 국외 출장을 가셨고 미안해요. 저의 첫 직장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직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5명 정도 되는 직원만 있었고 대부분 외부와 함께 일을 진행했죠. 다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잠깐 회의할 때만 들리고 항상 현장을 다니셨습니다. 저의 첫 3개월 동안은 첫날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전날 어질러져 있던 것을 치우는 게 제 일상이었죠. 미안, 지금 밀린 일들이 많아서 일단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청소를 해주니 깔끔해져서 좋네. 일단 고객 접견실은 좀 신경 써서 치워주면 좋겠어. 상담실이라 회사 얼굴이거든. 그리고 청소 다 끝나면 자유시간이야. 저기 있는 책들이랑 잡지들 꼼꼼하게 보라고. 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책들이야. 여유 있을 때 봐놓으라고.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퇴근은 6시 되면 그냥 가도 돼요. 누구도 꾸짖는 사람 없으니 알아서 퇴근하라고. 전날 뵈었던 부장님은 아예 회사에서 숙식했어요. 사실 사무실을 어지르는 주범은 바로 부장님이었어요. 한 번도 쓰레기통에 넣는 걸 본 적이 없었죠. 항상 손에 잡히는 건 아무데나 던지는 게 버릇이셨죠. 그런데 회사에 누구도 부장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물며 신입사원인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새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는 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직장에서 적응을 해 나갔습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회사에 있는 책들은 처음 보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많은 궁금한 점도 알게 되었고요. 부장님은 가끔 지나가다가 이 책은 꼭 정독해봐. 정말 좋은 책이야.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 제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셨어요. 다들 정말 바쁘게 생활을 하셨어요. 맨날 청소 조금 하고 책만 보는 제가 놀고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매달 한 번씩 전 직원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잔심부름을 하느라 회의 참석도 못했는데 그날은 부장님이 꼭 참석하라고 하셔서 회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각자 하던 일들을 사장님께 보고하고 그날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사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디자인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 벌써 우리 회사 온 지 3개월 다 됐네. 내가 바빠서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네. 최근에 부장님이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만들고 있으셨는데 결국 다 만드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어깨 너머로 부장님이 하는 것을 자주 봐왔기에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해드렸어요. 네, 디자인은 여태 우리나라에 없는 훌륭한 디자인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갑자기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그냥 좋다고 이야기하고 끊을 줄 알았는데 내가 뭐라고 더 이야기하려고 하자 관심이 집중됐어요. 그래, 다만 뭐? 뭐 문제가 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건축을 하면 실제 공사를 할 때 지붕의 하중 때문에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치중한 나머지 건물 자체가 하중을 버텨줄지가 의문입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 잘못을 했나 싶더라고요. 괜히 이야기를 꺼냈나 했거든요. 사실 부장님이 매일 만들고 있는 거를 보니까 너무 허술해 보였습니다. 너무 디자인만 치중한 나머지 건축물 자체에 큰 결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내 눈은 정확했군. 그걸 한눈에 알아보다니. 대단해. 아직 실전 경험도 없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래, 이 신입은 이번 프로젝트 이 부장님과 함께 해봐요. 그리고 김 과장 신입 데리고 백화점에 좀 다녀와. 옷 좀 사주라고. 저 복장으로 고객 만나러 가면 욕먹어. 김 과장이 다 세팅해주라고. 김 과장님은 유일한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왜 저예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리고 이번 신입은 제 밑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부장님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저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야, 그럼 내가 데려가리? 내가 여자 속옷까지 골라줘야 돼? 너밖에 없으니까 시키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데리고 갔다 와. 속옷 하며 신발까지 3세트로 맞춰줘. 요즘 오냐오냐 해주니까 사장이 우스워 보여? 그리고 저 프로젝트 내 사활을 걸었다 했잖아. 어떻게든 구조적인 문제 해결해봐. 사장님,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제가 거의 일주일을 매달렸는데 하중을 버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사고라도 나면 우린 끝장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장님이 꼭 그 디자인을 고집하고 계시고 다들 말리는 분위기더라고요. 나는 꼭 저 디자인으로 만들어야겠어. 멋지지 않아? 누가 봐도 곧 무너질 것 같은 건물. 그런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 나는 꼭 해낼 테니까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 부장은 신입이랑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방법 좀 찾아봐. 나도 내 나름대로 수단을 취해볼 테니까. 그날 이후 저와 부장님은 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부장님은 이미 많은 고민을 하셨던지 거의 포기 상태시더라고요. 혹시 지붕의 하중을 선으로 잡아주면 어떨까요? 와이어 자체도 잘 조화로 이루면 오히려 건물이 더 돋보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라도 해봐야 했기에 당장 선을 어떻게 연결하면 더 멋있게 보일까 고민하며 드디어 며칠 후에 사장님에게 결과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야, 멋진데? 그래, 이거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신입이 한 건 했습니다. 해외 잡지에 요즘 추세가 선으로 조형물처럼 건물을 보이게 하는 게 추세더라고요. 그거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장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직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부장님과 조촐한 회식을 했습니다. 만난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장마차까지 갔습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그래, 이 바닥에서 버텨서 성공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지금처럼만 기분에 충실하면서 하라고. 알았지? 네, 잘 가르쳐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그건 그렇고 올 때가 됐는데 이 근처에 후배가 술 먹고 있다고 해서 내가 불렀어. 아 맞다. 이 녀석이 여자 소개해달라고 맨날 징징댔는데 잘 됐네. 오늘 둘이 소개팅 해라. 그리고 이 친구 꽤 사는 집 애야. 잘 사귀어보라고. 우리 일이 그래도 좀 사는 집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돼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잘 해보라고. 저는 그날 부장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저의 운명의 남자였어요. 부장님은 저를 앞으로 건축계에 촉망받을 인재라며 한껏 저를 띄워주셨어요. 앞으로 알아놓으면 꼭 도움이 될 거라며 적극 사귀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우리는 그날 이후 시간만 되면 종종 만났어요. 그 남자는 잘 사는 티를 많이 냈습니다. 차도 외제차였고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제가 다른 여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서울의 멋진 곳을 가볼 수가 있었죠. 저 평생 처음으로 누려보는 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항상 실수했어요. 나 말고도 그런데 데려온 여자가 많았던 거죠. 여기 지난번 먹었을 때보다 맛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 전에는 맛있었는데 오늘은 고기가 질기네. 주방장 불러야 되나? 그날 저는 그곳에 처음 갔던 곳이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모른 채 해줬어요. 괜히 무안을 주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남자와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류층 문화를 알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죠. 저에게는 손에 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몸가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 남자와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사실 바쁘게 사느라고 제대로 연애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저도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동생도 곧 대학에 갈 거고 대학을 가면 과외를 하면서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한다고 했으니 내 부담도 많이 덜게 될 거고요. 이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면서 이 정도는 아니라도 꽤 재산이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부장님이 더 추천해 주시더군요. 여자가 성공하기는 어려운 세상이야. 김 과장 있지? 그 친구는 집안도 좋아. 그런데 저렇게 억척같이 일하잖아. 집안이 좋으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뒤는 다 받쳐주는 거지. 하긴 돈 많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네가 김 과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그냥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 아직 그 친구 만나고 있지? 그 친구 통해서 다른 남자들도 만나보라고.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 돈이 있어야 용도 날개를 달지. 내 말 명심하라고. 일도 일이지만 자네한테 연애도 일의 연장이라고.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감사한 선배님이었습니다. 저는 일도 하면서 연애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생긴 인생의 여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죠. 몸은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미래가 있으니 피곤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부탁을 하나 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이번에 개보수를 하려고 해. 당신 회사에서 좀 해주면 안 될까? 요즘 워낙 유명하니까 당신 회사에서 해주면 소문도 나고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부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진 신축 위주라서 개보수를 안 하긴 하는데. 그래, 그 친구는 어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어? 사실 나도 친한 후배는 아니라서. 일단 이렇게 하자. 내가 사장님한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공사 진행하는 건 네가 결정해. 건물 가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대신 이번 일은 네가 전담으로 맡아서 해봐. 첫 경험 치고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부담도 적고. 저는 건물을 보기 위해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략 생각하고 계시는 비용과 디자인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기 위해 찾아뵈어야 했죠. 그래요. 우리 애 여자친구라고? 요즘 잘 나가는 건축사무소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맨날 술만 마시고 다녀서 걱정했더니 이런 참한 아가씨를 만나고 다녔네. 만나서 반가워요. 얼굴이랑 몸에 부자인 티가 팍팍 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건물이 잘 되면 앞으로 몇 개 더 할 게 있어요. 이번 것만 잘 되면 내가 적극 밀어줄게요. 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희 회사는 신축 위주라서요. 개보수는 이번만 특별히 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 정책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까워서 어쩌나? 내가 우리 건물 리노베이션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자기네도 해달라고 난리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지금도 일이 넘쳐나서 다들 매일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대로 하지도 않는 개보수를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건도 회사에서 특별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디자인은 상의를 드리겠지만 공사가 들어간 이후에는 전적으로 저희한테 맡겨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디자인이 변경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거기 사장님 건축물을 예술로 보시는 분으로 소문난 분인데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 아버님은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신가? 저는 갑자기 아빠에 대해 묻자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요식업 쪽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침 아빠가 집 근처 식당에서 총괄 지배인으로 일하고 계셔서 대충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어요. 우리는 건축 쪽은 잘 모르니까 알아서 잘 부탁해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처음 만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 나랑 있을 때랑은 딴판이다. 우리 엄마 사람들이 다들 어려워하는데 엄마 앞에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다시 봤는데 농담하지 마. 일로 왔는데 일적으로 대해야지.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만난 거야. 그리고 오빠한테도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번만이야. 우리 회사 알잖아. 이미 내년까지 할 일 다 정해져 있어. 이런 부탁은 오빠니까 해주는 거야. 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라고 하셨어. 알았어. 이번 건도 특별히 해주는 거라고 잘 알아. 가자.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4층짜리 작은 건물이라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식당을 할 건물이라고 해서 그거에 맞는 디자인에 맞추어 공사를 하면 되니 큰 어려움이 있는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실내 장식 업자분들을 알게 되어 식당 실내 장식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공사장으로 한 무리의 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아요. 세상에나, 이렇게 달라지네. 정말 대단하네. 왜 서로 줄 서서 일 주려고 난린지 이제 알겠네. 언니, 이게 무슨 복이유. 벌써 잡지에도 소개도 됐던데. 건물값이 배는 뜨겠어. 실내 장식해서 이렇게 건물값 올리는 게 흔치 않은데. 그리고 저 회사에서 하는 첫 실내 장식이라서 더 관심들도 많아. 그건 그렇고 담당하는 친구가 여자라면서 우리 아들 소개해줘야겠다. 이런 며느리들이면 아주 돈이 덩굴채 들어오겠네. 구경하러 온다더니 딴 생각이었구만. 안 돼. 우리 아들이랑 사귀는 사람이야. 꿈도 꾸지 마. 공사장 한쪽에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지인들이 와서 한바탕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그래, 더운데 고생이 많아요. 공사는 언제쯤 끝나는 게 예정이 돼 있나? 화려하게 신축식 하려면 미리 알아봐놔야 돼서 대략이라도 알려줘요. 네, 공사 진척도가 좋아서 다음 달 말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잡지사 몇 군데에서 사진 촬영이랑 건축주분 인터뷰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따로 연락해서 만나보세요. 저는 이미 인터뷰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들은 돈을 주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알아서 찾아와서 인터뷰를 해준다 하니 감지덕지했죠. 이게 다 회사의 뒷배경이 좋아서였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어느 날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큰일 없이 곧 공사가 끝날 것 같네. 오늘 내가 들린 건 사실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아들 어때요? 아직 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내놓으면 꽤 괜찮은 애예요. 둘을 결혼시키는 게 어떨까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아들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찾아온 거야. 자네 생각은 어떤가? 먼저 물어보려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요식업을 하신다고 했지? 사실 여기 식당을 원래는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관심도 많고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아버님을 식당의 총 지배인으로 모시고 싶은데 어떨 것 같아요? 식당 지분도 일부 드릴 거예요. 일종의 동업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집 식구 되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내 말 잘 생각해봐요. 사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바라던 부잣집에 결혼을 하는 조건이었으니까요. 하물며 아빠를 이런 큰 규모의 식당에 총 지배인으로 해준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정작 남자친구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만 제대로라면 딱 맞는 조건이었는데 바람기도 많고 허영심도 셌습니다. 여태 번듯한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외제차에 명품 옷 걸치고 다니고 놀기만 했으니까요. 저는 부장님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쪽 애들은 원래 그래.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사업 하나씩 하기도 하고 그래. 우리 시각에서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인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야. 노는 거야 큰 문제는 아닌데 바람기는 나도 어쩔 수가 없네. 결혼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총각대야 맘대로 놀면 되지만 가정이 생기면 좀 얌전해지는 애들이 종종 있던데 그 문제는 네 개인적인 문제일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너 그쪽 집안 사람 되면 개인적으로 너한테 일 맡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장님과 상의해야 될 거야. 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신 분이시거든.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일을 맡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 직원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자네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도와주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집안 사람인데. 근데 회사 사정도 있으니 회사 공사라고 알리는 건 되지 않을 것 같아. 다만 우리 업체 중에 잘하는 업체를 자네가 골라서 소개해드리라고. 그럼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 사장님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업체만 소개해주면 되니 저는 큰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일이었죠. 어머니가 나한테 다녀가셨어. 우리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이제 그만 방황하고 결혼해서 사업도 하나 해보라고 하시더라고.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하고 하니까. 그래, 우리 결혼하자. 내가 잘해줄게. 여자들도 싹 다 정리하고 앞으로 안 만날게. 당신이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집 그리 잘 살지 않아. 엄마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사실 내세울 게 없는 집이야. 우리 집에 대해서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알지. 대략 알고 있어. 그런데 집안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당신 아버지랑 식당 동업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두 집이 협력해서 잘 해보자고. 우리의 결혼식은 전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우리 집 쪽에서도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아빠도 좋아하셨고 꽤 큰 규모의 식당 총 지배인이라고 하시니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결혼식은 식당 오픈날에 맞춰 식당에서 했습니다. 결혼식마저도 영업에 활용하시는 어머니께 혀를 내둘렀지만 그래도 꽤 성대하게 진행을 하였기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아빠도 동생도 모두 저를 축하해줬고요. 회사 동료도 바쁜 와중에 찾아와 줬어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까 아주 잘 해놨네. 실내 장식만 했는데 신축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앞으로 실내 장식 쪽도 관심을 둘만 하네. 축하해요. 사장님도 직접 오셔서 제 결혼식을 빛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시댁 집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단칸방을 벗어나서 제대로인 집에서 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내 집을 내 손으로 꾸미는 즐거움도 크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개한 식당이 너무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식당 운영을 많이 해보셨다 해서 맡겼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부인,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음식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가격보다 재료가 최상급도 아니고요.
식당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욕심만 너무 많으셨어요. 건물이 유명해지자 무작정 눈치값을 올릴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신기해서 한 번씩 오던 사람들도 이내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니 음식도 점점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눈이 가려질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시어머니는 도저히 꺾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가사연을 했죠. 어찌됐건 당신의 힘으로 오셨으면 그거에 맞게 해드려야지. 그동안 당신 마음대로 했잖아. 일단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다 바꿔봐야 하니까 알아서 맡아주세요. 일단 저희는 한 발 물러나 있겠습니다. 전격적으로 아빠가 모든 식당의 운영에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기대된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일단 아빠는 점심 식사를 만드셨습니다. 젓가루 점심시간에만 판매했습니다. 더군다나 점심에 판매한 중간 이후에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줬습니다. 점심시간에 분배가 되고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점심 장사의 이익금을 보너스로 나눠준다고 하자 직원들이 신이 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메뉴도 대폭 가격을 낮췄고 재료도 최상급으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여태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만 장사가 되면 돈 금방 벌 수가 있겠네요. 시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아빠도 그렇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제대로 된 일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몇 가지 일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남편 문제였습니다. 결혼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더니 남편이 여전했습니다. 제가 심하게 간섭을 하지 않아서인지 남편은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여자로 만나고 다녔습니다.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전화한다며 정말 이럴 거야? 결혼했어도 달라진 게 없잖아. 정말 계속 이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날은 외박까지 하고 왔었어요. 그날은 안 되겠다 싶었죠. 다른 하나가 정말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정말 술버릇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건물 예쁘다고 다들 나한테 부탁하네.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해드려야죠. 대신 전에도 이야기해드렸듯이 회사 차원으로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실내 장식업체 소개해드리고 저도 한 번씩 더 드릴게요. 회사와 미리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공사하면서 생겼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실내 장식 업체가 갑자기 미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 회사 봐서 웬만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이거는 중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공사하고 적전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 했던 약속과 다를 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건물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니 나는 정당하게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그 집 시어머니가 돈 다 받아갔어요. 나는 정당하게 돈 주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실내장식 업자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더 황당해요.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입금한 통장 내용도 보여줄 수 있어요. 알아보니 공사 대금을 시어머니가 받아가시고 그중에 일부만 공사비로 지급을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분의 실내 장식을 해달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설마 그 정도까지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국 한 곳에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사기죄로 잡아넣을 거야. 아니 처음에는 다 해준다고 돈 받아가더니 공사를 중단한다고? 저 아줌마 요즘 돈독 올랐다고 소문났더니 아주 나를 가지고 놀라고 하네? 결국 한 실내장식 공사장에서 도저히 더는 공사를 못한다고 손을 떼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에 돈을 착복하셔도 너무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집 여태까지 할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으로 먹고 산 거지 여태 제대로 뭘 한 걸 본 적이 없어. 아니 어떻게 친구들 돈을 사기를 쳐. 앞으로 안 보고 살 모양인가 보지? 시댁의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벌어놓으신 재산으로 아버님과 남편이 사업하는 족족 말아먹었기 때문에 집안에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집 몇 채와 땅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외제차를 굴리고 다녔기에 정말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빚만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저에게는 집을 샀다고 하더니 알고 봤더니 월세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태 밖에서 보기에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엉망이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 어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식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어머니, 공사대금은 앞으로 제가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아직도 공사대금 안 주신 거 있으시죠? 빨리 좀 주세요. 이쪽은 신용으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공사대금 안 주시면 앞으로 저희랑 같이 일하는 업체가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받으신 금액은 제가 관여 안 할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는 금액의 일부는 제가 드릴게요. 너무 심하게 돈을 받으시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머니.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다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실내 장식을 해보니 남는 금액이 꽤 컸습니다. 이것도 시어머니의 인맥이니 앞으로 시댁의 상황이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이사가요. 일단 시댁으로 들어가요. 아깝게 월세 내면서 이런 아파트에 둘이 살 필요 없어요. 당신도 외제차 팔고 다른 차 타고 다녀요. 요즘 세상에 차로 의식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외제차는 당신이 돈 벌면 그때 당신 돈으로 타고 다녀요. 저는 적극적으로 시댁의 경제에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대로 두었다가는 길바닥으로 다 쫓겨날 지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했습니다. 다행히 식당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실내 장식 사업도 꾸준히 했기에 몇 년만 고생하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참 내 인생도 기구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난을 피하고자 평생을 노력해서 부잣집에 시집을 왔는데 이 집이 망해가고 있다는 걸 안 순간 내 인생도 불쌍해지더군요. 하물며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과 여자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았기에 좋은 면만 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점점 인정을 받고 있으니 내가 좀만 더 고생하면 이 상황을 금방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태 한 번도 쉽게 살아오지 않았기에 이런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신 것인지 저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봉렬 씨 댁 맞습니까? 전화번호에 찍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병원입니다. 이봉렬 씨가 새벽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나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새벽 6시에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데 아빠도 요즘 힘들긴 하지만 즐겁다며 항상 밝게 웃어주셨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라니요. 브레이크 파열로 중앙선을 넘어가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빠는 직접 시장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냉동 탑차를 모시고 새벽 시장에서
각종 재료를 사서 오시다가 차가 전복되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아빠의 일을 시작해서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있는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미웠습니다. 좀만 더 있다가 데려가시지. 이제 좀 살만해서 좋은 음식도 많이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정말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동안 아빠한테 무심하게 대했던 내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내가 오직 돈만을 쫓아서 살다 보니 아빠는 항상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불효만 한 것 같아서 종일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아파서인지 아니면 그동안 무리하게 일을 하던 게 쌓였던 건지 아빠를 보내드리고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휴가를 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이 몸으로는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빠가 돌아가시자 모든 게 다 허망하게 느껴졌던가 봅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용한 시골에서 한동안 보내기 위해 집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물어보니 여기 계신다 해서 괜히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한 여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빠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셨습니다. 아빠와 꽤 친하게 지내셨던 분인데 혹시 두 분이 사귀시나 또 생각을 해서 아빠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펄쩍 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족에게 은인이세요. 우리 남편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본인도 힘드신 거 아는데 백방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하물며 식당 개점하고 저도 식당에 써주셔서 우리 가족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나랑 그분 사이 오해한 건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 못했었어요. 미안해요. 역시 아빠였어요. 예전에 자기 모습이 생각나서 이분을 도와드린 것 같더라고요. 실은 제가 찾아온 것은 그분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상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영업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아빠를 만나러 왔답니다. 그래요. 덕분에 장사가 잘 돼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 보험 같은 걸 들어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시어머니는 보험 판매하는 분을 데려오셔서 아빠 명의로 꽤 많은 보험을 드셨답니다. 제가 예전에 보험 일도 좀 해서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영업장 보험은 이해가 되는데 아빠 명의로 사망보험금을 꽤 많이 들었어요. 말로야 총책임자니까 들어주신다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이 20억가량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그 수익자가 저쪽 집사람들이에요. 사업자 명의로 보험을 들어서 보험 타는 이가 다른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 사망보험금이 20억이나 되다니. 하물며 수익자가 시어머니라는 이야기는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동업자였다 해도 그 동업자 명의로 그렇게 많은 보험금을 계약했다니 수상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디에도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몰래 알아볼 테니까요. 저는 급히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온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있는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다 빼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블랙박스를 한 번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안 것도 이 블랙박스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도 버젓이 블랙박스를 켜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덕에 남편이 언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호텔에 자리를 잡고 두 사람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문제없이 했지? 무려 20억이야. 혹시 잘못되면 너랑 나랑은 끝이야. 알았지? 내 친구가 전문가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연히 브레이크가 파열된 걸로 알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대요? 전에 빚진 거 당장 안 내놓으면 집으로 쳐들어온다고 난리예요. 빨리 돈 좀 주세요. 얘가 정말 그러게 왜 사업을 한다고 깐죽대다가 아무튼 좀 기다려봐라. 20억 들어오면 그 정도는 우습다. 그건 그렇고 네 처 사인이 필요해. 자기 아빠 보험금이니까 네 처도 동의를 해야 돼. 네가 걱정돼서 왔다고 하면서 시골에 내려가서 잘 구슬려서
사인 좀 받아와. 그 사인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돈에 사람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태어난 그들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그냥 경찰에 넘기기에는 너무나 분했습니다. 저들이 감옥에서 편하게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저들은 감옥도 아까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몸이 단 남편은 얼마 안 있어서 저에게 왔더군요. 그래, 몸은 좀 어때?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아? 내가 음식이나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구해볼까? 아니야, 혼자 지내기 괜찮아. 사람 있으면 더 귀찮기만 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당신 아버님 돌아가시고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서 동업을 했으니까 동업자가 사망하게 돼서 보험금이 좀 나오나 보더라고. 당신이 딸이니까 당신 동의가 있어야 한대. 그래? 얼마나 나오는데? 그게 좀 되더라고. 한 20억쯤? 저는 일부러 놀라는 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들에게 한 가지 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같은 가족인데 내가 받나 당신이 받나 똑같지 뭐. 그래서 나도 하나만 사인을 받아다 줘. 당신하고 아버님하고 어머님 것까지 같이 받아다 줬으면 해. 우리 가족이잖아.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해둬야지. 우리 아빠한테 준비한 것처럼 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해두려고 해. 그거 사인 받아오면 내가 사인해줄게. 저는 준비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그들이 실종됐을 시 모든 재산을 나한테 위임한다는 서약서였습니다. 남편은 당장 눈앞에 20억의 눈이 어두워서 서류를 낚아채듯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더군요. 바로 다음날 서류에 사인을 받아서 왔습니다. 내가 받아왔어. 설마 우리 가족 전부가 잘못될 일이 없잖아. 별 문제 없었어. 빨리 사인해줘. 이왕 받을 거 빨리 받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당신 아파서 누워있는데 미안한데 우리 가족이 모임해서 국외 여행을 가라고 했어. 왜 엄마 여행계였잖아. 이번에 우리 차례라서 가기로 했어.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만 다녀올게. 당신 다 나으면 나랑 한번 국외 여행 가자. 우리 신혼여행 빼고 제대로 여행도 못 가봤잖아. 저는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여행을 간다고 하니 속으론 기뻤습니다. 본인들이 안 간다고 하면 내가 가자고 재촉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거든요. 아니에요. 다녀와요. 내 걱정은 말고. 나는 여기서 혼자서도 잘 지내요. 그래, 다 나으면 국외 여행 한번 가자. 그들은 며칠 후에 보험금을 받고 필리핀으로 온 가족이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드디어 복수를 실행할 때가 됐음을 알았습니다. 시골의 짐을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경찰과 보험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반갑게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요. 당신들이 아빠 돌아가시게 한 거 다 들통났어요. 증거가 있냐고? 당신들 차 블랙박스에 통화 내용 다 녹음돼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고 나게 만든 친구분도 잡혔어. 다 불더라고. 당신네랑 어머니가 시켰다고. 아마 인터폴을 통해서 당신들 찾으러 다닐 거야. 꼭꼭 숨어서 지내라고. 당신들 필리핀에서 평생 썩어야 할 거야. 여권도 아마 못 쓰게 될걸?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잘 고민해보라고. 아, 한국으로 돌아와도 돼. 내가 알아보니까 보험 사기가 아주 중죄라 한 20년 이상 나올 거라네. 살인죄까지 더해지면 아마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거야. 필리핀에서 거지처럼 지내는 게 좋을지 감옥에서 평생 보낼지 결정들 하라고. 나는 당신들이 남겨준 재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그리고 앞으로 전화도 안 거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신고할 거거든. 당신들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이만 끊을게. 열심히 살아보라고. 저는 눈물이 나는 것을 참느라고 애를 쓰면서 남편에게 다 뱉어냈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평생 돈만을 쫓는 생활을 했기에 저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의 죄값 같아서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불쌍한 아빠가 너무 일찍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빠도 이제는 원통한 마음을 풀고 엄마와 편하게 지내시기를 기원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그들은 꼭꼭 숨었는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남겨놓은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저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돕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지 않죠. 어떨 때는 정말 하늘이 나한테 벌을 주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겨내시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릴 겁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길 기원 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